최근 워싱턴발 요구 조건을 보면 단순히 무역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련의 요구들은 한국의 주권과 산업 안전선을 훌쩍 넘어선 것이었죠. 반도체 기술 이전, 배터리 원천 기술의 제한적 사용, 심지어는 인력 배치에 대한 간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를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국가 정책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 동맹에 금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봅시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우리 국민을 마치 하청업체 직원처럼 다루고 우리 기술을 통제하려 든다면 그건 더 이상 동맹이 아니죠. 오히려 굴욕적인 종속입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구도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지아주 사태 때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영장도 없이 구금당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한미 관계는 평등한 동맹의 틀을 벗어났던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닿아 있습니다. 미국 측은 투자의 대가라며 요구했지만 실상은 한국 기업의 미래 전략과 기술 주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삼성전자의 차세대 이나노 반도체, SK하이닉스의 HBM3E, 현대차, LG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은 모두 미국이 탐내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요구한다. 그건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내놓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이 분노한 건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미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국 산업이 위기이고 인공지능, 전기차, 방위 산업 전반에서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요구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만약 이번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아마 즉각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식으로 조롱했을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봐라, 한국은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며 선전전에 이용했을 겁니다. 이런 굴욕을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번 대응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권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의 조치는 국제법상 정당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사실 이런 국제적 반응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동맹국과 갈등이 불거졌을 때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 편에 서는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 내부의 반응도 짚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일을 단순히 외교 분쟁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이 주권은 팔 수 없다, 기술은 미래다라는 구호를 외쳤죠.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가적 합의에 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40에서 70대 장년층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바라볼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건 세대 간 단절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결론은 당연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대통령은 이것은 단순한 산업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기술자, 그리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외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고 CNN은 이를 두고 솔샥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한국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반응 하나가 세계 경제와 정치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강경한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거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물러났다면 앞으로 더 큰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결국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미 일부 주지사들이 서울에 날아와 투자를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국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26개라는 숫자에만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공급망 구조와 국제 정치 경제의 심장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모두 미국 내 핵심 거점에 위치하며 반도체, 배터리, 희소 금속 가공, 첨단 소재 연구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설들은 단순한 생산 라인이 아니라 세계 기술 경쟁의 신경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이 거점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전 세계 산업 생태계로 퍼져나갑니다. 게다가 이 26개 공장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죠. 예컨대 텍사스의 반도체 라인은 AI 연산 칩과 슈퍼컴퓨터용 CPU를 설계하는 데 필수였고, 조지아주의 배터리 조립 라인은 전기차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첨단 소재 연구소는 희토류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건 사실상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하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어느 한 곳만 흔들려도 도미노처럼 연결된 산업 전체가 파급을 입게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미국 스스로도 이 취약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서울이 전문가 철수라는 선택지를 꺼내들자 순식간에 이 26개 거점이 약점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상 한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타깃은 미국 경제의 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사고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작정 갈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는 우리의 공급망 자산을 방패이자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미국이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숙련된 기술 인력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미세 공정은 단순히 장비만 들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천 번의 테스트와 노하우가 쌓여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10나노급에서 허덕이는 이유도 바로 인적 역량과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국가 지원금을 퍼붓지만 한국의 공정 수준에는 10년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좋은 예시네요. 실제로 한국의 인력은 단순히 생산 기술을 아는 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흐름과 상호작용을 몸으로 체득한 집단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배터리 설계까지 이해하고 소재 연구원이 수출입 규제에 따른 조달 리스크까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런 융합형 인재들이 바로 미국 경제의 심장에서 뛰고 있던 겁니다. 따라서 26개 거점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이자 뇌와 심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징적 지점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자는 공급망은 대체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자립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질문해 봅시다. 과연 그 시간 동안의 공백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6개월만 늦어져도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그 틈을 파고들어 글로벌 AI 패권을 잡으려 들 겁니다. 일본 역시 기회를 노려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할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글로벌 패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6개 공장의 흔들림은 워싱턴 입장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들으면 마치 공격적 조치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가 채택한 접근 방식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법적 윤리적 틀 안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문가 철수는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술수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산업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카드였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았으면 아마 노골적으로 수출 금지령이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를 통해 상대국을 압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국제법과 동맹 관계를 존중하면서도 자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투명성, 인권 존중, 제3자 피해 최소화라는 세 가지 기준이 정책의 바탕이 된 것이죠.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국가 운영 원칙을 재확인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전문가 철수인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 산업 구조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은 자본도 아니고 설비도 아닌 인적 전문성입니다. 삼성, SK, 현대, LG의 기술자들이 보유한 노하우는 교과서에 적힌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기술입니다. 장비는 돈을 주면 살 수 있어도 전문가의 손끝에서 나오는 최적화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전략적 카드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철수가 결국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철수를 영구적 단절이 아니라 임시적 조정으로 설계했습니다. 즉, 미국과의 협상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정적으로 철수한 것이지 완전히 결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응은 훨씬 세련되고 법적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었으면 아마 불시에 국경을 닫아버리고 대규모 보복 관세를 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에 명확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국제규범을 존중하지만 국민 보호를 최우선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가 철수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국가적 원칙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보장 계획을 마련했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공동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제3국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식 대응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은밀히 뒤에서 거래하지 않고 중국처럼 강압적이지 않고 투명하게 국제사회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 이상주의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최첨단 공급망의 중추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가 시장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미국이야말로 지금 동맹을 무기화하려다 오히려 신뢰를 잃었죠. 반면 한국은 철저히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럽연합과 동남아 국가들이 서울의 선택을 환영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하나의 정책 발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청와대 내부에서 여러 부처와 기업, 안보라인이 총동원된 긴급협의가 연속적으로 열렸고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익 경제이해 국제법적 책임이 모두 교차했습니다. 국민은 단순히 전문가를 철수한다라는 결과만 보지만 그 뒤에는 수십 차례의 논의와 보고서, 위험 평가, 그리고 정치적 책임 분담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법무부, 심지어는 주요 대기업 회장단까지 청와대 회의실에 모여 밤을 새웠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존망과 연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보라인은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경제라인은 동맹과의 관계 악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실제 계약과 주가, 투자자의 신뢰를 걱정했죠.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린 결론이 매우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주권을 훼손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원칙이 되었죠.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성숙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즉흥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요. 하지만 반론도 있었습니다. 경제수석은 만약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투자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 환율이나 증시가 흔들리면 국내 여론도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죠. 이에 맞서 안보라인은 그 불안은 잠시뿐이지만 만약 주권을 양보하면 그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국가의 길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토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한 건 바로 기업 대표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의 총수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기업 회장은 우리가 지금 한 발 물러서면 내일은 더 큰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차라리 지금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발언이 회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결정적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종합했을 때 청와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법무부 검토를 거쳤고 외교부가 국제사회에 설명할 언어를 마련했으며 기업들과 함께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대응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체계적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비교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국내 정치용으로 한국을 압박했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국내 우익 세력을 달래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청와대에서 다각도의 시뮬레이션과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국가 운영의 품격을 보여주는 대목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에게 설명할 준비였습니다. 청와대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정책 발표를 준비했고 대통령은 이건 나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국내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를 지지했고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결정은 정치적 리더십, 법적 정당성, 사회적 합의가 삼위일체로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전문가 철수와 같은 결정은 자칫 잘못 전달되면 국제사회에서 보복 조치로 왜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 자체만큼이나 설명 방식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단순히 국민에게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인권적 가치, 그리고 투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었죠. 실제로 정부는 정책 발표와 동시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로 즉각 배포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 조지아주에서의 불법 구금 사건, 부당한 기술 요구, 기업 계약 침해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있었기에 유럽연합, 동남아 국가들, 심지어 미국 내 일부 언론조차 한국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바로 국민 설득입니다.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정책은 힘을 잃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브리핑을 통해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숨김없이 설명한다라는 점에 안도감을 느꼈고 이는 사회적 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8%가 정부의 철수 결정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죠. 저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전략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사실만 전달한 게 아니라 인권과 도덕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술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창조자다. 국민보호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죠. 이는 단순한 외교적 논리가 아니라 세계 보편적 가치에 호소하는 언어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자기 이익을 앞세워 말할 때 한국은 인류 보편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크게 공감한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언론 보도를 보면 CNN은 한국은 이번 사안을 국민 인권 문제로 접근했다라고 보도했고, BBC는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숙한 민주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히려 불편해하며 한국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썼지만, 이는 곧 한국이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중국 언론도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흔들고 있다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존재감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투명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단기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비슷한 위기가 닥쳤을 때 국제사회는 자동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 대응에서 한국이 보여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하나의 선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PKR00 전문가 철수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난 파장은 단순히 건설 현장의 멈춤이나 연구실 불이 꺼지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식의 흐름이 멈췄다는 데 있었죠. 반도체 라인의 수율을 끌어올리던 숙련된 엔지니어, 배터리셀의 안정성을 잡던 연구원, 희소금속 합금 비율을 눈으로 가늠할 줄 아는 장인들. 이들이 자리를 비우자 미국 내 26개 거점은 마치 갑자기 뇌기능 일부가 정지된 듯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프로젝트 일정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양산에 들어갔어야 할 반도체 신공정이 무기한 연기됐고, 전기차 배터리 테스트 라인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멈췄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들까지 덩달아 흔들리면서 작은 부품 공급망마저 꼬였습니다. 즉, 전문가 철수는 단순히 사람이 빠진 사건이 아니라 미국 산업 전반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런 피해를 극대화하려 한 게 아니라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 내부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라인에서는 한국 엔지니어 1명이 담당하던 공정 최적화 업무를 5명의 현지 엔지니어가 대신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율은 떨어지고 불량률은 오히려 늘어났죠. 이게 바로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인원수로 채울 수 없는 영역, 경험과 직관이 결합된 영역이었기에 대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왜 한국이 글로벌 첨단 산업의 심장부인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혼란이 단기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한국 전문가들이 빠진 뒤 수주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압박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산 프로젝트의 경우 지연은 곧 국가 안보 리스크로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한국 전문가들이 관여했는데 이들이 떠난 순간 테스트가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위 시스템에 구멍이 난 셈이죠. 저는 한 가지 우려도 짚고 싶습니다. 전문가 철수가 한국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예컨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문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위험, 그리고 남아있는 현지 직원들의 안전 문제까지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긴급 관리팀을 꾸려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철수가 곧 혼란으로만 이어진 건 아니었고, 체계적인 관리와 국제법적 절차가 함께 가동됐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성숙한 대응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계약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연기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기록했고,
국제중재기관에도 즉각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현지 노동자들에게는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강화해 한국은 무책임하게 떠난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일본이었다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이익 계산만 했을 겁니다. 전문가 철수 이후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현장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정지 현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개 라인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산업 프로젝트가 연쇄적으로 멈춰 서는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반도체 연구 라인은 테스트가 중단됐고 배터리 공장은 안전기준 미달로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희소금속 가공 라인조차 정지했습니다. 합치면 무려 16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일정의 차질을 빚었는데 이건 단순한 산업적 손실을 넘어 미국 경제 전반을 마비시키는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기술적 민감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 개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극초음속 무기 관련 소재 연구 등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미국의 국가 전략 사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전문가 철수로 모든 게 올스톱 상태에 빠지니 워싱턴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협력 업체들까지 줄줄이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점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얼어붙은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 여파가 즉각 반영됐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 미국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15% 이상 폭락했고 일부 방산 기업의 주가는 이틀 만에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전문가가 복구하지 않으면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심리적 충격까지 줬습니다. 시장이 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사태를 보복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이 동결 현상을 한국의 공격이 아니라 미국의 과실로 인식했습니다. CNN조차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자국 프로젝트를 무너뜨렸다라고 보도했죠. 일본 언론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국이 미국을 곤란하게 했다라고 썼지만 그건 오히려 한국이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산업 리스크가 드러났다라며 비웃었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이 긴장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 전문가와 부품에 의존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중국에게도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이 기회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자라고 나서면서도 기술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만이 미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160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멈춘 건 단순히 일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산업 심리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없이 우리는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연일 코리안 쇼크, 커리언 샥라는 표현을 썼고 정치권에서는 한국을 달래지 않으면 우리 산업 미래가 끝난다라는 극단적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산업적 파급을 넘어 미국 정치 시스템까지 흔든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60개 프로젝트가 멈춘 뒤 가장 먼저 언론과 시장이 주목한 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피해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철수 직후 미국 경제 전문지들은 앞다투어 추산을 내놓았고 평균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산 차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프로젝트 재가동 비용,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특히 이 숫자가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성에 주목합니다. 21억 달러라는 건 단순히 기업이 잃은 돈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 스스로 치른 대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은 아무런 무리한 공격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워싱턴의 무리한 요구가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린 겁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한 경제학자는 21억 달러는 미국의 오만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죠. 반면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다라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손실이 단순한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멈춘 순간 기업은 단순히 매출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가 6개월 지연되면 그 시장은 이미 경쟁사에 넘어갑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나노 공정의 타이밍을 놓치면 AI 연산 시장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즉, 21억 달러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미래 210억 달러로 불어날 수도 있는 씨앗 손실이라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권가에서도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21억 달러는 시작일 뿐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이 잃을 기회비용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손실은 미국에게는 치명적 약점, 한국에게는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을 손실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국은 잃었고 한국은 지켰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가치를 더 높게 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은 21억 달러는 과장된 추산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늦춰져 있었고 손실이 전적으로 한국 철수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의 원인이 다양하다고 해도 한국 전문가 철수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 수치에 대해 직접 추산하지 않고 제3의 기관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직접 숫자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힘이 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21억 달러 손실이라고 주장했더라면 정치적 선전이라고 비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내부 언론과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추산을 내놓았고 그 결과가 국제 언론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이건 서울의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즉, 한국은 행동을 했고 미국은 손실을 떠안았으며 국제사회는 그 결과를 스스로 입증해준 셈입니다. 전문가 철수와 160개 프로젝트 동결, 그리고 21억 달러 손실 추산까지 이어지자 워싱턴 정가가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처음엔 설마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겠느냐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던 미국 정치권이 불과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한국을 달래지 못하면 미국의 전략 산업이 무너진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하원에서는 동맹을 이렇게 다루다니 자승자박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서 한국은 결국 미국 없이는 못 산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전문가들이 철수하고 미국 산업이 멈추자 백악관 내부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 장관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았습니다. 이미 멈춰선 프로젝트는 당장 재개할 수 없었고 한국 전문가가 없이는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워싱턴이 보여준 모습은 강대국의 여유가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허둥댐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 내 언론의 태도입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연일 코리안 쇼크라는 제목으로 사태를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협박하다 스스로 위기에 빠졌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한국은 더 이상 예속 국가가 아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한미 관계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워싱턴 내 강경파들은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 이런 나라와는 더 이상 전략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시바 정부에 눈을 돌리려 해도 일본은 기술력과 생산 속도 면에서 이미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하려 해도 미중 갈등이 깊어 발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모순된 처지에 놓인 겁니다. 실제로 워싱턴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양손 전략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설명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각 주지사들을 서울에 급파해 기업들을 직접 설득하려 한 것이죠. 조지아주의 캠프 주지사, 텍사스 대표단이 줄줄이 서울로 날아와 삼성과 현대 본사 앞에서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한국이 미국을 찾아가 설명하고 부탁하던 장면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이 반전의 풍경이야말로 시대가 바뀌었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태도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강경 발언을 쏟아내다가 결국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의 결단 앞에서 미국이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이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실제 권력의 중심인 워싱턴이 태도를 바꾼 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였죠. 워싱턴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주변 동맹국들이었습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EU, 일본, 그리고 중립적 태도를 취해온 ASEAN 국가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특히 유럽연합은 한국의 조치는 국제법과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유럽이 이미 한국을 전략적 대안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 있었죠. 사실 유럽은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는 틈을 타 독일과 프랑스는 곧바로 한국과 협상 테이블을 열었고 EU 공급망의 중심을 한국과 연결하자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이 동맹을 흔들고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정작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과 속도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일본의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도 흥미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오만이 드러났다라며 미국을 조롱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파급력에 대해 내심 경계했습니다. 중국 언론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는 중국에도 위협이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강경 대응이 미국을 약화시키는 건 좋지만 동시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온 ASEAN 국가들의 움직임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 중국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힘을 가진 드문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러시아의 태도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러시아가 한국을 글로벌 협상 테이블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의도에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전략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강대국의 시선에서 중심축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계산이 뛰어났다고 봅니다. 미국과 직접 부딪히는 동시에 유럽, ASEAN, 러시아 같은 다양한 파트너와 관계를 강화한 겁니다. 이런 다층적 외교는 일본이나 중국이 감히 따라 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존적이고 중국은 강압적이지만 한국은 균형과 원칙을 앞세워 다자적 외교의 모범을 보여준 셈이죠. 사실 전문가 철수와 프로젝트 동결만으로도 워싱턴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청와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법과 자국 법률에 철저히 근거한 합법적 수단을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은 보복이 아닌 정당한 정책 행위라는 틀 안에서 추가적인 경제 레버리지를 행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하거나 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투명성과 합법성입니다. 일본은 과거 반도체 소재를 무기 삼아 불시에 수출 규제를 걸었고 중국은 희토류를 대놓고 봉쇄하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 국제사회가 반발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유럽연합은 한국의 선택은 정당하다라며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부드러운 반격이 미국 내 정치에도 파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워싱턴 강경파는 한국이 또다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지만 미국 내 실리파들은 한국은 정당한 법적 수단을 쓰고 있을 뿐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라는 현실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결국 한국의 전략은 미국을 분열시켰고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가 과연 한국에도 부담이 없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경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도 손실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외교를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동남아로의 공급망 전환이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의 산업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중국은 무리한 봉쇄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합법성과 도덕성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실질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식 소프트 파워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도 시장과 규범이라는 도구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방식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더 강화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도 한국은 국제 규범 안에서 주권을 행사한 모범 사례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역시 한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비난하려 해도 국제사회는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철수와 프로젝트 동결, 그리고 21억 달러 손실이라는 단기적 충격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6개월에서 2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후폭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미국 산업에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공급망과 기술 체계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삼성이나 SK, 현대, LG의 기술자들이 떠난 순간 미국 내 협력사와 투자자들은 미국 혼자서는 결코 버틸 수 없다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단기적 손실은 어쩌면 돈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잃게 될 건 연구개발, R&D, 과 인재 축적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이나노 반도체 공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지자 미국은 최소 1년 이상 일정이 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단 한 세대만 늦어도 시장 점유율을 영영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1990년대 이후 반도체에서 밀려난 뒤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게 대표적 사례 아닙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미국을 제2의 일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인재 유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하던 한국 전문가들이 돌아가자 현지 엔지니어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반대로 한국은 이 인재들을 다시 흡수하면서 기술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글로벌 인재 허브로 부상하는 반면 미국은 인재 블랙홀로 추락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유럽과 동남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지원서를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자랑하던 실리콘밸리 드림이 무너지고 대신 코리안 드림이 자리 잡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자립 역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쇼어링, 해외 생산의 본토 회귀를 외치며 미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철수 사태가 증명했듯이 기술은 돈과 장비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실패를 통한 학습,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건 한국이 이미 축적했지만 미국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 영역입니다. 결국 미국은 앞으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더라도 한국이 가진 격차를 단기간에 메우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과 손잡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유럽은 이미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일본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아예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건 다시 한국뿐이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즉, 이번 사태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장기적 파장을 조금 더 경제적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번 사건으로 신용도와 투자 매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전문가가 없는 프로젝트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고 결국 경쟁력을 약화시킬 겁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이기에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죠. 즉, 같은 사건이 한쪽에는 위기였지만 다른 한쪽에는 기회로 작용한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은 명백히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일본은 당황했으며,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사회는 한국의 결단을 책임 있는 대응으로 받아들였죠. 이것은 한국이 단순히 단기적 경제적 효과만 얻은 게 아니라 국제 정치 무대에서 장기적 이익까지 챙긴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과거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없고, 일본과 중국도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승리가 단순히 대외적 이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은 우리 기술과 인력이 곧 국가 안보라는 사실을 체감했고, 정부와 기업은 위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습니다. 즉,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거죠. 예전 같으면 미국을 너무 자극하지 말자라는 목소리가 더 컸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당당히 나서야 한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와 산업 역량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승리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워싱턴의 반발이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 정치 특성상 언제든 새로운 압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복, 군사적 부담 전가, 심지어 외교적 고립 시도까지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한국은 이번 승리를 영구적 성과로 착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한국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다자적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ASEAN,
심지어 러시아까지 이번 사태에서 한국을 지지하거나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한 나라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변화된 협력망을 가진 한국은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위험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넓게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엄청난 점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국제 언론은 한국은 무리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고, 시민사회는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일본이 과거 강압적 식민지 정책으로 국제적 불신을 자초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고,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신뢰를 잃은 사례와도 차별화되었습니다. 한국은 힘과 원칙을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은 한국의 발 아래 있다라는 식의 과장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위험합니다. 국제 정치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지금의 승리가 내일의 약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장기적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협상력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자의 이미지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을 책임 있는 행위자, 원칙을 지키는 강국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국내 여론은 정부와 기업을 전례 없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승자의 이미지는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위기 이후에도 끊임없는 이야기 관리, 곧 서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성과를 내놓고도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위기 직후 곧바로 언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국내 언론에는 이번 결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둘째, 국제 언론에는 한국은 국제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모범적 대응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BBC, CNN, 르몽드 같은 주요 매체들이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한국 정부의 세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한 메시지 관리로는 부족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 충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킨 국가의 결단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죠.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인권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민 보호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는 논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프레임을 보복이 아니라 보호로 고정시킨 겁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 내부의 공감대도 강화해야 했습니다. 청와대는 위기 이후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숨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곧 신뢰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부가 비밀리에 움직이다가 뒤늦게 비난을 받는 사례와는 대조적이었죠. 결국 한국은 위기 관리에서 투명성을 무기로 삼아 승자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중국의 대응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질투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이 동맹을 흔들고 있다라고 비난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보여준 소프트 파워 전략을 배워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서큘레이티드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의 서사 관리가 성공적이었다는 걸 적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승자의 자리를 지키려면 이후 모든 행동이 더욱 엄격하게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국제사회는 한국도 결국 다르지 않다라는 식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후 모든 정책에서 인권과 법치,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승자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한국은 영구적인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미 간의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 철수, 프로젝트 동결, 그리고 워싱턴의 허둥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우리에게 뚜렷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동맹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수동적인 조연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체계를 주도하는 당당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자 없이는 산업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다 오히려 더 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불편해하면서도 속으로는 경계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얻은 건 단순한 협상 승리가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성과를 영원히 지키려면 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공급망 다변화, 기술 내재화, 그리고 법적, 외교적 위기 관리 체계의 강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번 승리가 과연 영속적인가? 솔직히 말해 국제정치는 유동적입니다. 미국이 언제든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일본과 중국이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이번 교훈을 제도화하지 못한다면 승리의 기억은 한순간의 불꽃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건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제도적, 전략적 장치로 굳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도화의 핵심이 바로 인재, 보호와 기술 주권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철수 사태가 증명했듯 산업의 심장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의 노하우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또한 기술 내재화가 필수적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자국 중심의 기술 블록화를 추진하는 지금 한국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완성해야만 다음 세대에 패권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교훈은 분명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유럽, ASEAN,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다변화해야만 한국은 더 이상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다자적 네트워크는 한국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새로운 기회의 찬이었습니다. 일본처럼 미국에 종속되거나 중국처럼 고립을 자초하는 길은 한국의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진짜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믿을 때 세계도 우리를 인정한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했을 때 국제사회는 오히려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비난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승리를 일시적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국가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는 겁니다.